네, 한 주의 시작은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죠. 주말 사이 이틀 동안 이뤄졌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긍정적인 소식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 머무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기대감은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던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시기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말 사이에 있을 이 협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의 끈을 놓질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이슈들 헤드라인 형태로 함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한 줄 픽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되겠죠. 미국 재무부 장관도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을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happy to report that w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se very important trade talks. We will be giving details tomorrow, but I can tell you that the talks were productive. We had the Vice Premier, two Vice Ministers who were integrally involved, Ambassador Jameson and myself, and I spoke to President Trump, as did Ambassador Jameson last night, and he is fully informed of what is going on. So there will be a complete briefing tomorrow morning. 네, 중국과 미국 모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협상이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10일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쯤 다시 한번 공동성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전해온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참가자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아주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죠. 일단 오늘 새벽에 전해질 내용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 내일 증시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CNN 인터뷰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이렇게 또 내놨습니다.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품목별로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일단 꺼내놓긴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품목별로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해졌던 소식에 의하면 항공기나 엔진 쪽에 대한 품목 관세를 본격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본격적인 타깃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줄 보여주세요. 사실 이러한 조치들은 유럽을 겨냥한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쪽에서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품목별로 관세 이슈는 매일매일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푸틴과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직접적인 대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휴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데는 놓고는 일단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전 압박이 어느 정도 영향을 하지 않았나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이슈도 지난 금요일에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원전 발전량보다도 4배 가까이 오는 2050년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AI 대응을 위한 하나의 조치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급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한 주의 증시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종목별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에 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6월 로보택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는데요.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벌써 주가 같은 경우는 $300 목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주 소송 제한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직접적으로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내용은 머스노우 5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XAI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로 가동되고 있다는 내용이 또 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로는 중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더 저가 사양의 칩을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7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간에 좀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이 나오면서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산업과 종목들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표적으로 GE 헬스케어를 꼽아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가장 가파르게 주가 하락을 보였던 만큼 더 빨리 주가 반등에 나설 수 있다는 게 그 선정 이유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가격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5천 달러 선 부근에서 가격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키워봐도 괜찮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실까요? 네, 김상윤 특파원입니다. 네, 일단 주말 사이 있었던 미중 협상 소식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양측의 가격이 상당히 깊었던 만큼 이번 회담은 단순히 브레이킹 수준일 것이란 관계적이었지만 달리 상당한 성과가 보입니다. 모두 상당한 진전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스콧 베센트 미국 장관과 허니펑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향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큰 틀에서 어느 정도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양국 협상단은 이번 회담이 모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첫 공식 무역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있었고 또 생산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허 부총리도 역시 중요한 컨센서스를 위해서 양측은 경제 협의 메커니즘을 협의했으며 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통상 협상에서 항상 윈윈을 추구했다며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차이는 관리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협상에 참여한 그리언 USTR 대표는 중국과 의견 차이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했는지를 보면 실제 예상보다 작았던 것 같다. 그리고 물론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도 전날 자신의 트루스 소설에서 이번 협상을 전면적 재설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우호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현지 시간 12일 공동 성명 형식으로 협상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말 사이 있었던 미중 협상 내용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을 빌려서 체크를 해보자면 이 substantial progress,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중국 쪽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일단 확인이 됐죠.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고 생산적이었다라고 두 국가에서 모두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긍정적인 이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과의 의견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대체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시장을 개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기 때와 좀 다른 점은 중국의 일기 때는 미국에 직접 방문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라는 점도 외교적으로는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작 전에 대중 관세율이 80%가 적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놓고는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코멘트는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양측은 관세를 둘러싼 치킨 게임을 해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총 145%까지 끌어올렸고 이는 펜타닐 유입 차단,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해소, 그리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왔죠. 이처럼 관세를 둘러싼 치킨 게임이 이어지며 양국 무역은 사실상 단절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의 관세 수준을 얼마나 낮췄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에 대한 80% 관세가 적절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었죠.
반면 시장의 기대치는 50%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 뉴욕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보면 대중 관세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관세 부담을 안고라도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된다면 공급망을 다른 국가로 돌려야 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하로 관세율이 떨어지냐 이게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중국의 시장 개방입니다. 양국은 이미 2020년 1월 트럼프 대통령 1기 말기에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합의에서 중국은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고 미국은 농업, 금융 부분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약속했었죠.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해 왔는데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시장을 개방했는지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관세 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4월 인플레이션 지표의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 노동부는 화요일 CPI, 그리고 목요일 PPI를 이어 발표합니다. 3월 CPI가 그랬던 것처럼 물가 지수가 기분 좋게 전월비 감소세를 이어갔기를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4월 근원 CPI가 전월보다는 0.3%, 전년 동월보다는 2.8%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보다는 조금 상향된 수치입니다. 예상치보다 얼마나 물가가 튀어 올랐을지에 따라 시장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는 것은 4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가 시행된 탓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로 자동차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 지표에 관세 영향이 일부 미치기 시작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매 판매도 지켜봐야 할 수치입니다. 3월에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4%나 올랐죠.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4월에는 0.1% 감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소비가 건재할지 아니면 관세 영향에 따라 급격히 악화될지도 주목해야 할 주요 지표입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 지표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난주 금요일 변동성을 보였었던 주요 종목과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145%에 내려간 80%가 적절한 것이라고 말하자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았던 관세에 장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 주요 기술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 M7 종목들 중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미국과 영국 간의 전기차 관세 완화 협정 소식과 함께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 사업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며 주가가 4.7% 급등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단순 전기차 제조업체를 넘어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로보택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엔비디아를 넘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AI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주가를 지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최근 실적 발표 이후에 중국발 수요 둔화 우려로 주춤했지만 일부 투자기관들이 관세 이슈는 단기적일 뿐 아이폰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 등 주주 환원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는 중국 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현지 광고주들의 디지털 마케팅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0.92% 하락했습니다. 이는 메타의 핵심 매출원인 광고 부문 성장세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특히 신흥시장 광고 수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버의 주요 경쟁사인 리프트는 1분기 순이익 25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손실에서 수익으로 돌아섰고 또 여기에 더해 7억 5천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28.08% 대폭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의료기기 회사 인슐렛 보겠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특히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20.8%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 중심의 SNS 플랫폼 핀터레스트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도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또 2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10% 증가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는 4.88%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플랫폼 기업 트레이드 데스크가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광고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가 반영되며 디지털 광고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주가는 18.6%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볼 텐데요. 1분기 매출 전망을 최대 10억 7천만 달러로 제시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초기 회복 신호와 CEO 복귀 비용 효율화가 이유였습니다. 주가는 12.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버 보안 회사 클라우드 플레이어 살펴볼 텐데요. 1분기 매출이 27%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2분기 전망도 시장 기대 수준을 부합했습니다. 주가는 6.46%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부진한 실적을 보였던 기업들 함께 볼 텐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주당 순이익 1.94달러로 기대를 소폭 웃돌았지만 거래 수익이 전년 분기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또 매출은 21억 예상 대비 20억 달러로 하회했고요. 암호화폐 가격 하락과 관세, 거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실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온라인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 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과 예약액 증가폭 모두 예상치를 못 미쳤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내 여행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보수적 가이던스까지 겹치며 주가는 7.3%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핀테크 기업 어퍼몰딩스 보겠습니다. 어퍼몰딩스는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크게 밑돌면서 주가는 14.47% 하락했습니다. 이 어퍼몰딩스의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후불 결제 모델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과 바이오 업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약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값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가장 유리한 국가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의 약값을 국제 평균에 맞추는 정책인데요. 이것은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 대부분 다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라일릴리는 2.25%, 화이자는 3.0%, 암제는 2.27% 하락했습니다. 일라일릴리의 CEO는 우리는 수익의 25%를 지금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가 인하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전고점까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던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정부 조사 연루설로 흔들렸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국세청과 관련된 3,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고위 임원들이 해당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내용 전해지면서 주가는 4.21% 하락했고요. 정부 거래 신뢰도에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영국 에너지 기업 BP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쉐보론과 쉘, 엑손모빌 등 대형 석유 기업들이 이 영국 에너지 기업 BP에 대한 인수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BP의 미국 주가는 즉각 반응하면서 4.13%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도비 보겠습니다. 어도비는 미국 정부의 소프트웨어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아크로밧과 사인 등 주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면서요.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노린 조치입니다. 어도비는 이렇게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페이퍼리스 정부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0.18%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과 또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
중국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한 3,15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해관 총서는 9일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수출 증가가 주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미 수출은 21% 급감해 330억 달러에 그쳤다. 반면 아세안, EU, 일본 등 다른 주요 지역 수출은 크게 늘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2,195억 천만 달러였다. 미국산 제품 수입은 13.8% 줄었고 이는 중국의 125% 보복 관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 총액은 4.6% 증가한 5,352억 달러이며 무역 수지는 96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5월부터 미국의 145% 고율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70부터 80% 감소할 수 있으며 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8%로 전환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과의 만남, 일단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 시간 12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나왔었던 주요 코멘트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함께 만남을 이어갔죠. 미국 쪽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 대표로 참여를 해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협상 종료 이후에 베센트 장관은 매우 중요한 무역 분야에서 양국 간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논의도 생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했었던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같은 경우 역시 협상은 매우 건설적이었고 예상보다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국 측의 허리펑 부총리 같은 경우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중요한 컨센서스를 형성했다면서 양측은 통상 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고조된 미중 갈등 국면에서 양국이 공식적인 대화의 문을 연 첫 번째 사례로 후속 협상 체계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통상 정책이나 공급망, 또 투자 장벽과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고 협상의 틀 자체를 복원한 점이 핵심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을 앞두고 대중 관세는 80%가 적절해 보인다라는 언급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글에 앞서서는 중국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중국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폐쇄된 시장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협상 이후에는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이 미국 기업의 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가 단지 수단일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것은 시장 개방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영국과의 협상을 통해서도 시장 개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일단 구체적인 관세와 관련된 부분 현지 시간 12일 오늘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또 상무장관이 간밤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무리하게 10%에 대한 기본 관세는 유지하겠다라는 강경한 기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워드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도 동일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기본 관세가 10%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상대국의 특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항공기 부품의 경우는 관세 없이 수입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앞서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죠.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여전히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됐지만 영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폐지하고 이 영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 조건으로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무역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교역국에 부과하는 최소 10%의 기본 관세는 유지되고 협상에 따라 일부 품목별 관세는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하워드 장관의 발언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10% 관세율은 앞으로의 무역협정 협상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온 뒤 바로 나왔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들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일부 생활용품 가격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 안에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현재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미국의 정상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현재 이 무역 협상의 진전 상황들을 전해오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이 지표들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데이터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볼 부분은 바로 CPI가 되겠죠. 현재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CPI 전망치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시장은 4월 CPI가 전월 대비는 0.3%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는 2.3%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발표되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는 3.4%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13일에는 4월의 CPI가 그리고 15일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 존 앤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한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CPI가 만약 예상을 웃돌고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온다면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는 15일에는 미국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실적을 통해서 소비 트렌드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 흐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월가에서는 시장을 놓고 경기 방어력이 높은 필수 소비재 그리고 공공재 섹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 자체가 올해 들어서 3.7% 하락한 반면 해당 sek터들은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놓고 시장 일부에서는 이 시장이 위험 회피 모드에 접어들면서 해당 업종들이 주도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일단 지난달 8일 저점 이후에 10% 넘게 반등을 해주긴 했는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BITG의 기술 전략가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 자체가 미중 완화 기대감 덕분에 올라왔는데 만약 결과가 실제적으로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현지 시간에 발표되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지난주 금요일 홀로 주가 상승을 보였었던 테슬라의 소식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단 다음 달에 있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지 홀로 3%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M7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어느덧 $300선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이나 무역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미중 협상 재개와 함께 관세율 조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공급망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투자자들의 낙관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또 투자들 사이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테슬라 엔지니어였던 프랭크 아샤르는 최근 테슬라가 자율주행 분야와 관련해서 이 항공 우주 산업의 스페이스 X처럼 파괴적인 혁신을 이끌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 해당 내용이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면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6월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최초로 선보일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실제 출시가 될 경우에는 기존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만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안에서는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밸런스에서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주가에는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도 있다라면서 경계심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스타트업 xAI가 최근 자사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에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xAI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2억 3천만 달러의 메가팩 도입에 투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테슬라는 자율주행 외에도 AI나 에너지, 인프라에 이르는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시장 안에서는 테슬라 주가의 재평가 요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텍사스 의회가 소액주주들의 기업 영향력을 크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델라웨어주에서 겪었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전망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지 오늘 개장하는 시장 안에서 테슬라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10만 5천 달러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10만 4,204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기대감으로 함께 올랐었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인데요. 사실상 내재적인 가치 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 상승에는 더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M2 통화량 공급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과 최근에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해주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데이터들을 놓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함께 일부 알트코인들도 주간 단위로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주간 단위 30%가 넘는 주가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 또한 이 코인 시장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만큼 발표되는 C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함께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협상의 기술 발휘에 엄마에게 전화하세요.
트럼프 유연성 플렉스해버리다. 트럼프 관세 전쟁의 목적입니다. 자, 금요일날 뭐 주시장이 휴장이 아니라면 항상 프라이데이에 오후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나와서 그날은 무슨 의상을 입을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다들 궁금증 아닌가요? 다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나오셔서 이제 헬로 에블바리 항상 시작하죠. 무슨 저기 학교 수업 시작 시간 같아요. 헬로 에블바리 하면 이제 그 기자분들이 다 헬로 에블바리 똑같이 하죠. 마치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그 수업 시작 시간을 보는 듯한 항상 그 인트로가 이제는 귀에 익었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다리게 돼요. 헬로 에블바리를. 에블바디도 아니고 에블바리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게 되뇌입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어제는 또 스카이 블루를 입고 나오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얘기들을 또 했죠. 자, 뭐 항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그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자화자찬을 하는 거랑 똑같이 그대로 연결시켜서 항상 칭찬은 안 빼놓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영국과 협정을 맨 먼저 맺었죠. 확실히 그 미국과 영국이 하나의 뿌리로 시작했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어쨌든 협상을 뭐 내놨고요. 뭐 그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각 나라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영국 선에서 멈출 것인가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좀 불안감이 있어요. 이 영국 선에서 머무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막 좋은 얘기를 해도 트럼프는 나중에 실리를 따지기 때문에 일본, 미국이 저 영국 선에서 끝날 것 같다는 어떤 안심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발 더, 두 발 더 물러서면 물러서야 되지. 저거는 글쎄요. 영국 선에서 멈출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비관론자들에게 불구하고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성사시켰다. 자, 그래서 이게 보라 이거죠. 이제 봐라. 다 비관적으로 했는데 우린 벌써 하나 시행했고 이제 모든 수십 개국의 나라들에서 따라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자신감의 표명이겠죠. 자, 그다음에 그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가장 맨 앞에 나왔던 거는 농부의 농부. 자동차 판매자도 아니었고 애플이라던가 뭐 그런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대한 얘기도 아니었어요. 미국 농부, 목장주, 생산자 이 세 개의 주체가 제일 중요했죠. 지금 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세로 들어오는 거 빼고 5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죠. 영국하고 협상에 성공했지만 10% 보편 관세 철회해주지 않았습니다. 10% 보편 관세 철회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에탄올 수출에 7천억 달러 이상이 포함되고 에탄올이 제일 먼저 나왔죠. 당연히 지금 그 농부들이 맨 앞에 객체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템은 에탄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주체가 되는 거는 에탄올을 그 생산하는 농부. 아이템은 에탄올입니다. 옥수수가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에탄올 수출을 많이 늘려주면 농부들의 수입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 에탄올이 나온 것이고. 자, 이제 중국 얘기를 하죠. 중국에게는 미국이 필요하다. 자, 뭐 왜 필요하냐면은 중국은 결국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황금의 땅이고 맨날 얘기했듯이 황금의 땅이고 미국의 소비 시장이 필요하다. 뭐 중국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계속 얘기 드렸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언론 통제돼요. 만약에 국민이 나쁜 얘기한다. 바로 유튜브 계정 삭제됩니다. 그 나라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전적인 자원과 신뢰 확신을 바탕으로 스위스로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뭐 스위스에서 그 중립국이라 그런가요? 항상 좀 비겁한데 솔직히 스위스 그죠? 근데 중립국인데 거기서 항상 협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대통령은 10% 기존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 기준 관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17년 자기가 1기 때 추진해왔던 역사적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공화당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세금 감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옛날에 국제 무역이 없던 그 시절에는 대부분 관세가 수입이었어요. 관세가.
그 소득세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관세로 수입을 다 얻다가 이제 소득세가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관세가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지금 그거를 다시 지금 바꿔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캐시우드의 그 자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관세 수입을 예전만큼 늘려버리면, 그러니까 관세가 원래 많이 받고 있었는데 소득세가 늘어나면서 관세를 줄였죠. 왜냐하면 무역을 하려고 하면은 관세를 많이 매겨버리면 무역을 안 하죠.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관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간 거죠. 자유무역주의가 대두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득세를 걷기 시작한 거죠, 많이. 근데 이제 다시 그거를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소득세를 낮춰주겠다. 근데 그러려면 예전처럼 관세를 많이 뜯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다시 보호무역주의를 회귀하려는 거냐, 지금 세상에서 보호무역지가 되겠느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우리나라는 황금의 땅이다. 우리는 석유도 펑펑 나고 엄청난 소비시장도 갖고 있다. 우리 부러우려면 부러워해봐라. 우리 이 넓은 땅덩어리에 넓은 자원에다가 소비시장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된다. 만약 교육 안 하려면 하지 마.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냥 자신감이에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내가 관세 무슨 100% 부과하래도 우리나라 와서 장사하고 싶으면 그 돈 내고 장사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땅에 와가지고 동장을 지어라. 그럼 관세 면제해 줄 테니까. 그냥 맘대로 하라. 그냥 가질 거 다 가졌기 때문에. 그냥 먼치킨이에요, 미국은.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예전처럼 소득세 싸게 해줄 테니까 좀만 버텨라 이거예요. 버텨라. 주식시장을 조금 흔들어도 가만히 있어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날이었죠. 우리나라는 어버이날 5월 8일 딱 하루 있는데, 이 지금 미국은 어머니의 날도 있고 어버이의 날도 있고 아버지의 날도 있어요. 지금 5월 달에 어머니의 날, 6월 달에 아버지의 날 있고 7월 달 되면 어버이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은 어머니께 전화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하면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플렉서빌리티를 플렉스해버리다. 자, 플렉스라는 단어가 뭐 흑인 래퍼들이 막 얘기하는 막 플렉스한다, 막 금리 끼고 나오고 막 금목걸이 하고 막 갑자기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죠. 원래 그게 플렉서빌리티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맨날 플렉서빌리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맨날 물어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변덕스럽습니까? 관세 정책이 하루하루 움직임이 왜 이렇게 심하죠?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아니 당신 트럼프 대통령 말고요, 청문회에서 아니 도대체 너 언제 알았냐? 트럼프 대통령이 3초 만에 발표한 거 그거 트루스 소셜 올려놓은 거 보고 당신 안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게 변덕이 아니다라는 거죠. 변덕이 아니라 플렉서빌리티다. 유연성이다, 유연성. 자, 중국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좋을 것이다. 폐쇄된 시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1기 때 하고 싶었던 게 그거라는 거 아니었어요. 중국을 해방시키겠다. 우리는 거기에 목표에 거의 도달했었는데 막판에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지금 2기 때는 그걸 확실히 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을 해방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게. 우리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못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막 장사를 하고, 지금 그리고 구글이 지금 유튜브 돈 어디서 제일 많이 벌어요? 유튜브 하면 중간 광고가 전부 다 테무예요, 테무. 그렇죠? 그 구글은 포기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이제 돈을 지금 현재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 광고로 나중에 커가지고 거꾸로 구글이 잡아먹을 거는 먼 미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테무 알리가 지금 언젠가 잡아먹힐 걸 알더라도 지금 돈이 너무 달콤한 거죠. 그 수익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지금 시장을 다 먹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서 장사를 못하니까 트럼프는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80%가 오를 것 같다. 이게 바로 저기 아닙니까? 기자가 이런 걸 보고는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또. 아니 145%로 해놓고 80%는 뭡니까 이게? 대통령님 도대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금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이지 맨날 어떻게 이럽니까? 그럼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연성이다. 이분은 성공한 부동산 업자 아니에요. 밀당을 하면서 싸게 땅을 매입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었고 부동산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 유연성을 지금 여기도 발휘하는 거예요. 물론 100%가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145%에서 만약에 200% 올리든 1000%를 올리든 우린 대응을 안 하겠다는 게 이미 125%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가 넘으면 교육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서 500%, 600% 늘려봐야 그냥 적입니다. 그냥 저기죠. 목리 부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둘 다. 100% 이상이면 아예 교육을 안 합니다. 그래서인지 100% 미만으로 떨어뜨려 준 거예요, 지금. 자, 80% 정도니까 교육할 만하지. 근데 80% 정도는 145%를 던져놨기 때문에 싸 보이잖아요. 물론 중국이 뭐 이런 거 숫자에 뭐 저기 반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언제 이게 자아도취해. 이게 놀이에요, 놀이. 그래서 145%로 했다가 80%로 하니까 뭐 내가 낮춰진 것 같이 자기가 이제 고무줄 놀이를 막 하는 거죠. 자기가 대장이니까. 골목 대장이에요. 그래서 고무줄 놀이 하는 거예요. 145% 했다 80% 해주니까 너네가 이제 해야지 어떡할 거야. 그거는 결정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자, 이제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 누구랑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언론이 통제되어 있고 시진핑이 지금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통제가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시진핑이 처음에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귀주모테주 주가가 왜 빠졌었어요, 그때? 고량주를 때렸잖아요. 이 연방정부라고 불리우는 그 북 5호 16국으로 옛날에 나뉘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성으로 되어 있죠. 각국의 성의 그 성주들 한 명씩 사라진 거 아시죠? 뭐 명품백 주고받고 막 그 사치를 벌였던 고량주를 주고받고 이랬던 성주랑 성주의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시진핑이 취임하고 나서. 그걸 다 저기를 한 거죠. 차단을 시킨 거죠. 근데 계속해서 미국이 트럼프가 뭐 다른 데랑 협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야? 시진핑 나는 아닌데 대변인도 아니라는데 도대체 누구랑 하고 있냐? 이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항상 긴장감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더 통제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든 기업인과 모든 스포츠 스타와 모든 그 스포츠 스타 기업인들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완전 통제하에 있죠. 모든 거를 통제하에 있는데 그게 오히려 반증이 뭐예요? 그런 반증이 두렵다는 거죠. 그런 게 막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걸 뒤집을까 봐. 혹시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통제되어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 지금 요 총리가 이제 나왔죠. 드디어. 이 총리랑 전에 대화했었는지 누구랑 대화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시진핑이 그냥 블러핑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건지 진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대화를 했다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공식 석상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대화 상대가 부총리였어요. 중국의 허펑 부총리. 이분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경호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호화로운 18세기 빌라 살라딘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항상 저렇게 예쁜 멋있는 곳에서 하죠. 1973년에 스위스에 유증되었던 요곳에서 이제 둘이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표단이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위해 떠났다. 이 소식이 아까 그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틀 열린 이 결과들이 이제 양측에서 공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자, 갑자기 어느 순간 앨런 머스크가 사라지고, 그렇죠? 나바로가 사라졌습니다. 스콧 베센트가 1인자로 완전히 떠올랐죠. 물론 상무부 장관이 있지만 러트닉이 있지만 이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은 스콧 베센트 한 명으로 이제 완전히 통일된 것 같아요. 자, 이분의 말에 세계가 귀를 기울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좋은 생산적인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얘기가 있었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어 미국 무역부 대표입니다.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우리의 큰 차이는 없고 얼마나 빨리 합의에 도달됐냐가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이틀간 협상을 했지만 굉장히 빨리 도달됐다는 것이죠. 각 언론의 주요 타이틀들입니다. 허평 부총리는 중미 무역회담에서 양측은 심도 있는 교류를 가졌다. 그리고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비슷한 얘기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베센트와 그리어의 블룸버그나 로이터에 나왔던 헤드라인들입니다. 그리어는 아까 합의에 얼마나 빨리 도달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센트는 미국 중국 거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매우 건설적인 이틀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정리해서 올렸죠. 스위스에서 열린 중국과의 매우 좋은 만남,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중국이 미국 비즈니스에 개방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을 해방시키겠다는 게 이음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기업이 장사를 하게끔 해달라. 중국은 왜 우리나라에 와서만 장사를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얘기 드렸죠.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다. 3개월 만에 수조 달러. 그리고 일자리 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관세 정책과 11월 5일 날 내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고 민주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솔직히 민주당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그렇죠? 언론이 지적해야죠. 지금 사실 그 민주당 의원들 맨날 트럼프 욕하면서 반대로 뭐죠? 트럼프가 요리하는 대로 그 주식에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벌고 입국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중성이 있다는 거. 자,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목적.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중국을 해방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1기 때 못했던 걸 2기 때 하는 거. 그럼 왜 그렇게 중국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자, 일단 캐나다, 멕시코랑 초반에 엄청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죠. 남쪽과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 캐나다 카니 총리와의 면담에서는 51번째 주가 되어라고 또 강조했죠. 그래서 카니 총리가 부동산에는 매물이 절대 나오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이 나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자 절대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포기를 안 했고요. 멕시코랑은 조금 캐나다 쪽으로 몰리면서 잠잠하는 듯 했지만 이 멕시코 국경 완전 차단하면서 그렇죠? 멕시코를 계속 압박에 불어넣고 있죠. 왜 그러냐면 16.9랑 16.2 두 개를 합치면은 교역의 지금 무역을 하는 교역 상대국의 비중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자, 그다음이 중국입니다. 7%를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그다음 7%를 차지하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에 비해서는 이 무역의 어떤 빈도라든가 노출도가 절반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죠. 자, 16.9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보다도 훨씬 더 적자가 많다는 겁니다. 중국이 무역에서는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적자에서는 압도적으로 적자가 많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 그래갖고 이걸 해결하려고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중국을 끌어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 앞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나중에 뭐 한 10년 뒤에 80 넘어가지고 회고록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짓말이었는지 진짜인지는. 시진핑하고 대화를 했다 안 했다가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블러핑을 쳤던 진짜든 지금 협상장으로 끌어냈죠. 스위스로 끌어냈어요. 성공했어요. 지금 거기까지는. 그다음에 4위를 차지하고 네덜란드는 왜 별로 안 때리느냐. 네덜란드는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때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영국과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될 게 뭐냐. 자, 영국에서는 흑자 보고 있습니다. 영국하고는 흑자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하고 협상한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 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 한국하고 일본한테는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영국한테 한 가이드라인이 그 수준에서 최저 수준으로 마지노선일 것이다 하는 기대감은 안 갖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 전쟁이 언제부터 계속됐느냐? 1930년에 스무트 홀리법. 자, 이거 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는 거죠. 1930년대 대공황이 와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해서 다 막고 미국산만 쓰게 만들었더니 공황이 더 심화됐다. 그 교훈을 트럼프는 왜 모르고 있느냐. 근데 트럼프가 이걸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1930년대 스무트 홀리법 저거 모르고 트럼프 지금 미국을 공황으로 더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성공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이건 역사가 다시 쓰이겠죠. 그렇죠? 자, 이 트럼프가 이제 며칠 전에 올렸던 이것을 지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이 영국과 미국의 협상에 사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주식 사는 게 좋겠다. 그때 급등했죠. 그 다음에 급등했죠. 그런데 이게 1년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이 예상해서 저 타이밍이 하루 단타치란 얘기가 아니라 그때 사서 보유를 하라는 얘기 같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얘기랑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합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의 날, 어머니에게 당장 나가서 주식 사라고 전화해.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가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제쳤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BYD의 첫 승용 모델 아토3는 지난 4월 543대가 등록돼 전기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는 533대로 밀렸다. BYD는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고객 인도를 시작했지만 첫 집계에서 수입차 전체 11위에 오르며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다. 가격 경쟁력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보조금 적용 시 2천만 원대 후반부터 구매 가능하며 사전 계약만 2,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망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안에 전국 서비스 센터를 25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중형 전기 세단 C도 선보일 예정이나 인증 절차로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한편 4월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는 BMW가 6,710대로 1위, 벤츠가 4,908대로 2위, 테슬라는 1,447대로 3위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전월 대비 44.2%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네,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 일단 시장 안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역협정을 앞두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한판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3대 지수 일제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말 그대로 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렷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채 이날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테슬라의 주가는 홀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조금 이따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과 WTI도 이날 증시에서는 1% 정도의 가격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저가 매수와 함께 금은 1% 정도 가격 반등에 나섰고 이 미중 협상 기대감에 일단 WTI도 이틀 연속으로 1%대 상승이 증시에서 펼쳐졌죠. 자, 일단 미국과 중국과의 만남을 마무리를 짓고 베센트 장관이 이 공식 석상에서 내놓았던 코멘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해당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happy to report that w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se very important trade talks. We will be giving details tomorrow. But I can tell you that the talks were productive. We had the vice premier, two vice ministers who were integrally involved, Ambassador Jameson and myself. And I spoke to President Trump, as did Ambassador Jameson last night, and he is fully informed of what is going on. So there will be a complete briefing tomorrow morning. 네, 이렇게 베센트 장관이 중국 쪽과 함께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아침부터 여러 개 게시글을 작성을 했는데요. 좀 시간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몇 분 차이로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일단 오전 7시 21분에 올라왔던 글에서는 중국은 미국의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경이 닫힌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뉘앙스의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시장을 개방을 하게 된다면 중국 자체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5분 뒤에는 중국의 80%의 관세가 적절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만남을 앞둔 베센트에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1시간 뒤에는 많은 거래가 막바지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 협상 또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틀간의 무역 협상 내용을 통해서 베센트 장관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라고 코멘트를 남겼고요. 중국 쪽의 허리폰 북총리 같은 경우도 중요한 컨센서스를 도출했다라면서 양측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에는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상무장관인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도 이 추가적인 관세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10%의 이 기존 관세는 무조건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다만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면서 그 뒤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어뒀습니다. 오늘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품목 관세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시 안에서의 추가적인 변동성도 일단은 같이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에 종목별로 좀 변동성을 보였었던 주요 기술주 내용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홀로 4% 넘게 급등을 했는데 6월에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로보택시 기술 자체를 놓고 여전히 좀 비관적인 시각이 월가에서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자체에 의미를 둔 채 많은 분들께서는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300달러 부근까지 벌써 테슬라는 우뚝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도 좋을지 분위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메타 같은 경우는 0.9% 정도 가격 하락을 보였죠. 굉장히 긍정적인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고 무엇보다도 이 광고 쪽 자체가 관세에서는 프리존으로 불리기 때문에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다만 경기 침체라는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광고 쪽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가져갈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만약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광고 쪽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날 증시에서는 1% 내외의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점검해볼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오늘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들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죠. 리게팅 컴퓨터의 실적 오늘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의약품과 관련된 관세도 발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오는 소식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4월에 PPI 산업생산, CPI 소매 판매까지 모두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순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팔란티어 CEO와 블랙락 대표와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중동 쪽에서 팔란티어 관련된 수주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전해지게 된다면 해당 종목에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주가가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3일간의 일정 안에서 미국이 과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지가 이번 주에는 또 주요 키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 국내 증시에 우리가 연결시켜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부터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는 지난주에 M7 종목들 중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간의 전기차 관세 완화 협정 소식과 함께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 사업 개시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주가는 4.72% 상승했는데요. 특히 로보택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AI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로보택시 기대감은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에도 분명한 반사 이익을 줄 텐데요. 주목해볼 만한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미국 피츠버그 등에서 아이오닉 5 기반 로보택시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요. 또 쏘카는 자율주행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로보택시 서비스 연계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로보택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이 두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슐린 펌프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회사 인슐렛인데요. 지난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20.88% 대폭 상승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동일한 제품군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기업은 이오플로우입니다. 이오플로우는 세계 두 번째로 패치형 인슐린 펌프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현재 유럽과 중동에 수출 중이며 인슐렛과 직접 경쟁하는 구조이고요. 다음으로는 메드트로닉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인슐렛의 주요 경쟁사도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볼 텐데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전망을 최대 10억 7천만 달러로 제시하면서 기대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초기 회복 신호와 CEO 복귀 그리고 비용 효율화였는데요. 주가는 12.6% 상승했습니다.
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특히 MCU라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 MCU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어부부 반도체 보시면 어부부 반도체는 가전과 IoT에 탑재되는 MCU 제품 중에서 국내 1위인 기업입니다. 또 일본과 유럽 업체와도 경쟁 중인 반도체 기업으로 오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이 호재성 소식과 함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이자 볼 텐데요. 화이자를 포함한 제약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가장 유리한 국가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인데요. 이 정책은 미국의 약값을 국제 평균에 맞추는 것으로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 화이자는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는 이제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보시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다수 보유 중이고요. 또 저가 공세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이 미국의 제약주 위주의 악재가 오늘 셀트리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기업 BP 살펴볼 텐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쉐브론과 쉘, 엑손모빌 등 대형 석유 기업들이 이 BP에 대한 인수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BP의 미국 주가가 즉각 반응하면서 4.13%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 합병 움직임은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특히 BP가 집중하고 있는 태양광, 수소, LNG 중심 전략은 이미 국내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그 관련된 국내 관련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원자력과 풍력, 수소까지 총괄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프로젝트도 다수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국내 최대 LNG 사업자로 이렇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 합병 움직임과 함께 두 기업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집중해봐야 할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국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한 3,15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해관 총서는 9일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수출 증가가 주 요인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미 수출은 21% 급감해 330억 달러에 그쳤다. 반면 아세안, EU, 일본 등 다른 주요 지역 수출은 크게 늘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2,195억 천만 달러였다. 미국산 제품 수입은 13.8% 줄었고 이는 중국의 125% 보복 관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출입을 합친 무역 총액은 4.6% 증가한 5,352억 달러이며 무역 수지는 961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5월부터 미국의 145% 고율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70부터 80% 감소할 수 있으며 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8%로 전환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요즘에 좀 정치적 상황에서 별로 이 이소영 의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작년 탄핵 국면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다가 최근에 별로 안 보였죠.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뭐 하나 했더니 이게 최근에 그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2개를 잇따라 발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이게 사실 작년에도 이미 이슈가 됐었죠. 이 배당소득이 분리과세가 안 되다 보니 일단 일단 투자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한국 주식 투자하는데. 왜냐하면 소득을 좀 많이 올려서 특히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배당주 같은 걸 좀 많이 사서 배당을 좀 많이 받게 되면 이게 합산이 돼버리면 세금이 더 세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분리과세를 해주길 바랬는데 이게 좀 잘 안 풀리고 있죠.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 부분에 이게 결국은 이제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 좀 자산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대주주들 상관이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먼저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게 이 최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로 상태로 만드는 그 흔한 말로 이제 PBR 1배 미만으로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거나 이제 경영권을 승계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예정인 그런 기업들, 특히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멀쩡히 좋은 회사인데 실적도 괜찮고 성장성도 있고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에서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요거를 또 이번에 주말에 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낸 이 2가지 발의한 2가지 법안에 흐르는 백그라운드에는 이재명 총재가 지난달이었나요? 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했을 때 PBR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PBR이 0.2배, 0.3배 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 이게 전체적으로 국내 이 시장의 상장 어떤 수준, 상장사들의 수준을 주가 수준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강제로라도 이를테면 청산을 하는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소영 의원의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앞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좀 새로 발의한 내용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는 상속세, 증여세 부과 기준이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그 세금의 그 과세 표준을 과세 기준을 평가를 할 때 상속 개시일과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주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속세나 증여세 금액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주가가 당연히 높으면 그만큼 상속세나 증여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를 높게 놔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 예를 들어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라든가 뭐 CB 발행이라든가 뭐 등등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이제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해야 되는 그 회사의 주가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그 후계자가 되겠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영권을 이제 장악을 하면 주가를 그때부터 이제 부양하는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도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해서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 2가지 중요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 열리고 현재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지금 50%가 좀 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 2가지 내용들은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배당소득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그 소득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다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나도 개인 의원 자격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소야대 이 국면에서 현재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이 여대야 아주 극소 이런 국면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법안들 아마 대부분 다 통과가 될 거고요.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될 거고요. 결국 이런 큰 흐름에서 이런 세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사뭇 다른 그런 제도적인 상황이 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회사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 사실은 일본이 작년에, 재작년에 2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밸류업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일본 애들이 이렇게 2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를 때 그게 갑자기 한 3년 전부터 제도 준비된 게 아니고요. 길게 가면 2013년도에 이제 고 아베 총리가 2기 이제 정부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엔화 약세 정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근 10년 다 돼서 2023년, 2024년 요때 이제 빛을 발하면서 일본의 주가가 좀 뛰었던 겁니다. 올해는 뭐 작년까지 워낙 많이 올라간 거였다는 부담 때문에 주춤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런 제도적인 조치들이 먼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따라서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뭔가 좀 해볼 만한 투자를 해볼 만한 시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국장 투자는 뭐 탈출이 뭐 지능 순위에 있다고 말들이 좀 안 나오긴 그런 세상에 이제 곧 오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면 톱 기사는 정시 전망 기사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고스탑 미중 협상에 달렸다. 아침에 뭐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히 이제 잘 우리 앵커분들이 전해드렸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직 결과가 아직 우리가 확인한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제 내일 베센트 장관이 현지 시간 내일이니까 우리 시간 오늘 밤 늦게나 뭐 내일 나오겠죠.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라는 분위기인데요. 2018년도 1기 때 비교해 보면 출발이 그때보다 좀 나은 게 아니냐는 생각도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베스 장관이나 이제 허이펑 총리의 부총리의 얼굴만 봐가지고 표정만 봐가지고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결국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 미중 협상이 지난주 후반에 미국 시장의 어떤 발목을 좀 잡았던 그런 이제 경계감을 좀 자극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인 쪽으로 된다 그러면 이번 주에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한번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는 코스피가 0.6%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지난주는 코스피가 얼마 올랐냐보다는 이제 외국인의 이 수급이 더 관심이 많이 모였던 그런 주였죠. 지난주에 외국인이 5,466억 사서 2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2주 연속 순매도를 했고요. 물론 이제 5,400억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샀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의미를 부여하자기에는 아주 좀 이르긴 합니다. 2주 연속 샀다라는 것도 사실은 올해 연초 그다음에 3월이었나요? 그때 한번 외국인이 좀 산 적이 있었죠. 그때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뭐 또 섣부르게 외국인 수급이 돌아섰다. 이제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미중 이 관세 협상이 좀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외국인들 수급도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주말 사이에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들 쭉 보면 이 외국인들 수급과 그 다음에 환율을 연계해서 쓴 기사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환율이 좀 떨어진 게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건 분명히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딱 볼 수는 없고요. 외국인들이 이게 정말 완전히 추세적으로 국내 시장을 들어오려면은 결국 이제 한국의 이 펀더멘탈 문제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의심, 의혹, 뭐 어떤 좀 불안함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둔다 이렇게 뭐 혹시라도 이제 기사에서 뭐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더라도 지금 너무 그거에 이렇게 경도되시면 좀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뭐 표 앞서서 쭉 마켓 시그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는 역시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5월에서 10일 사이에 1일부터 10일 사이에 수출입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10일까지 뭐 분위기를 가지고 이제 전체 한 달을 판단하는 게 좀 이르긴 한데
일단은 4월 달에 수출이 좀 나쁘지 않았죠. 또 반도체가 좀 수출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5월에 이 첫 열흘간의 수출도 나쁘지는 않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뭐 앞서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특별히 더 첨언은 하지는 않겠고요. 역시 소매 판매 좀 신경 써서 좀 봐야 되겠죠. CPI 당연히 뭐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얘기는 LIG 넥스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LIG 넥스원이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 이제 기사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동안 방산주들을 좀 잘 나갈 때 LIG 넥스원은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한 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죠. 왼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18%, 한화시스템 113%, 현대로템 85%. 예, 한국항공우주도 최근에 좀 거의 6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지금 43%까지 내려왔는데 하여간 50% 불과 한 달 사이에 확 올랐었던 게 이 종목이죠. 반면에 이제 LIG인덱스는 유일하게 지금 30%대인데 저것도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죠. 그러지 않았으면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LIG 넥스원이 주가가 다른 방산주들에 비해서 유난히 좀 뒤처졌었다. 이렇게 유난히 뒤처졌던 이유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종목들,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게 다 사실은 수출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해외 수출이 이제 그만큼 늘어나고 크게 급등했던 거죠. 반면에 LIG 넥스원은 수출 비중이 17%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내수가주만 이렇게까지 실적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게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증권사들이 좀 뒤늦게 목표가 상향을 좀 잇따라 좀 올리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12.5%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이제 이쪽 업계에서는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도 좀 더 예상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좀 계속 좀 크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LIG 넥스원은 특히 이제 이 발사체 쪽 상당히 강하죠. 천궁2를 비롯해서 이 발사체 쪽 상당히 좀 강한데, 뭐 천궁, 비궁, 형궁 이런 쪽 뭐 이 다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또 수출을 하면 사이즈가 또 크죠. 천궁2 같은 경우는 뭐 한 세트 뭐 수출하면 조 단위 이렇게 나오니까요. 특히 중동 쪽에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도 지금 보면 주가가 이제 38% 오른 거니까 지난 금요일 날 주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늦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좀 LIG 넥스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사실 좀 반도 채 아직 주가가 좀 뭐 못 오른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뭐 118%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에 현저하게 좀 눌려있던 게 지금 이제 뚫리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와치 또 봐야 되죠. 월요일 날이니까 지난주에는 뷰티 뭐 완전히 반짝반짝했습니다. 뷰티 종목이 진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면은 신한자산운용 소울 화장품 탑3 10%가 넘게 수익률이 좀 나타났고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화장품 ETF도 8.5%나 주가가 수익률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화장품은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 쪽도 지난 4월 달에 이 두 달 연속 3월, 4월 이렇게 두 달 연속 중국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퍼센티지의 폭이 이렇게 큰 건 아닙니다. 5% 전후 정도 큰 건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하나도 좀 이 중국 쪽에 대한 이 수출, 화장품 수출도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 조금 알아보니까요. 하이엔드 제품은 여전히 유럽이 좀 셉니다. 근데 이제 로우엔드 제품은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저가부터 중고가까지 소위 말하는 이 중가 브랜드 대역이 지금 사실은 좀 우리 브랜드들이 들어가서 해볼 만한 건데 가격대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품질 수준도 중국의 저가 브랜드보다는 우리 훨씬 높고 사실은 품질 수준만 놓고 보면 뭐 유럽의 아주 정말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도 많이 뒤처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 화장품들의 장점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제 풀 어떤 뭐 커버리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 한방까지 포함한 그런 화장품, 중국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이런 쪽까지 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서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뭐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다 뭐 지금 뭐 활발하게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도
한동안 잘 나가다가 이제 밀려났다가 다시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한한형 얘기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기간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1% 정도. 그러니까 화장품이 10% 넘었으면 굉장히 높았던 거죠. 동남아가 1.78%로 간만에 좀 올라섰고요. 브라질이 마이너스 4%입니다. 브라질이 지금 브라질 채권 금리가 올라가서 브라질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 지금 경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브라질 해와라 가격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채 뭐 14%, 15% 좋은데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환율이 16% 떨어지면 15% 국채 그러니까 채권 투자 수익 내도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라질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이 환율 문제, 헤아라의 추이, 헤아라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추이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개별 상품 중에서 삼성자산운용의 미국 AI 전략 핵심 인프라 요 ETF 상품이 7.8%로 일주일 동안 7.8%니까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의 증시 분위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이번 한 주에 대한 내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한 주 정리 어떻게 하실까요? 네, 지난주 시장은 일단 미국의 영향력에서 조금 많이 좀 벗어나는 가운데 수급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었다. 특히 미중 관세 협상을 앞두고 좀 관망하는 장세도 막판에는 좀 연출됐다 보는데 코스피가 한 0.7% 상승했고 코스닥은 0.1% 상승하는 강보합 장세로 마감을 했고 글로벌하게 보면 아시아 유럽 증시는 한 1%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약보합 수준인 마이너스권, 약간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단기 급락세를 멈추고 지금 다시 17.5원 상승해서 1,399원대를 기록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382%로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고 WTI는 배럴당 한 61달러를 기록했는데 주간 단위로 한 2달러 가까이 좀 상승을 한 거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는 뭐 미국과 영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해서 개별 품목세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 그래서 향후 있을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좀 어떤 기대감이 기대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었는데 예상 밖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의 급승세가 좀 시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용기기 업체인 APR 같은 경우 상한가로 직하는 모습 나오고 방산주들도 상승세가 좀 컸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 5,400억 순매수로 2주 연속 순매수를 지속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한 1,490억 정도 순매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SK 하이닉스를 2,065억 순매수했고 LG 넥슨 933억, 현대 롯템 813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1,200 순매도에서 가장 많이 팔았고 카카오 910억, LG 에너지솔루션 760억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BHI 184억, 실리콘토스 141억, SM 127억 순매수해서 순매수 1, 2, 3위 기록했고요. 반대로 카페24 436억, 알테오진 420억, 에코프로비엠 170억 순매도에서 순매도 상위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는 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방산, 엔터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이 약세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해준 부분 과연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을 갖고 한번 증시 출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증시 안에서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일정들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경제 지표들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은 좀 부정적인 재료보다는 긍정적인 재료를 기대하는 심리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이벤트부터 살펴보면 13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관세 부과 이전에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표가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는데 만약 물가 상승 우려감이 나올 수준으로 지표가 나타난다면 증시에 영향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일에는 미국 4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관세 부과 관련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일에는 이제 국내 1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되는 공식적인 날인데 지난주까지 특징은 예상보다 매우 잘 나온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예상의 부합 또는 뭐 향후 가이던스가 나빠지는 모습으로 나오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가 미리 좀 상승했다라면 좀 경계심을 가지고 실적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관세 협상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잘 지켜보셔야 되고 외국인이 현재 환율 수준에서 코스피를 연속적으로 순매수하는지도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일단 실적 시즌 마지막 구간인 점을 감안해서 주 초반에는 실적 관련한 개별주 매매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 후반에는 이제 대형주로 관심을 좀 이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 예산 집행에 따라서 내수 업종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유통 건설 업종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물가 지표들 함께 잘 점검을 해보시면서 이번 한 주에 대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관세 이슈가 좀 불거지고 나서 그 뒤부터 유독 눈에 띄는 좀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내수라던가 경기 방어주들의 최근 흐름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또 원인들이 있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성공 투자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해당 업종들에 대한 전략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유효할까요? 네, 사실 올해가 이제 내수주가 그러면 보통 경기 방어주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틸리티라든지 유통, 건설, 또 통신, 음식료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업종지수 상승률만 접근해 보면 올해 유틸리티가 이 중에서 27%로 업종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이 안에서 가장 적게 상승한 유통 업종이 8.7% 상승 중인데 코스피 대비 소폭 좀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내 대표 종목의 상승세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34.4% 상승, 이마트가 47.5%, 현대건설이 무려 62.2%, LG유플러스가 25.7%, 삼양식품 30.5% 상승률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방어 업종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던 그런 원인은 아무래도 2월 이후에 시장 조정의 원인이었던 관세 전쟁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아서 피난처로서의 매수세가 좀 쏠렸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실적과 주가가 좋지 않았던 불황기에 제품 가격 인상을 좀 단행한 적이 있었고 또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효율화 작업을 마쳤기 때문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작년 12월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던 소비 심리가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3월에 좀 잠시 주춤하나 싶었더니 최근 발표된 4월 다시 소비 심리 지수가 93.8로 반등하면서 반등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 확인된 것도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제 13조 8천억 금액의 추경 예산을 3개월 내 70%를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가 나온 점도 국내 경기 부양 관련해서 투자 심리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강한 내수 관련주들이 실적까지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확실히 진행 중인 종목
그걸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뭐 추세적으로 또 상승 중인 종목이라면 향후에도 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네, 관세 회피처로 떠오르면서 최근에 뇌수 업종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실적같이 뒷받침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해당 업종 안에서 우리가 특정 종목들을 좀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유독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대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대표 종목 위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유틸리티 대표 종목인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뭐 기술적 분석주에서도 많이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난해 일단 실적 정면에서 본다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흑자 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의 원인으로는 산업용 전력 연구를 좀 크게 인상한 바 있고요. 그 이후 가정용 연구도 소폭 인상했고 그리고 발전용 원재료인 석유라든지 LNG 가격 하향 안정화에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제 유가 전망에서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인데요. 가성비 높은 또 원자력 발전 이용률 상향 조정도 나타나고 있고 또 전력 요금 현실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 수준이 0. PBR로 보면 0.35 정도 되는데요. 추가적인 뭐 투자 배력들과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통업 대표 종목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이커머스 경쟁이 과거 대비 좀 완화된 측면이 있고 또 여기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또 물류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비용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홈플러스 관련해서 반사 이익도 생기면서 올해 이익은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주가가 47% 정도 상승했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PBR이 0.25배, PER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추가 상승 여력을 남겨두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건설업 대표주자 현대건설인데요. 올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강력한 턴어라운드와 또 고비용 건설 현장의 완공으로 인해서 올해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원전 건설 노하우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홀텍사와 SMR 건설 협력 분야에서도 하반기 좀 가시화된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모멘텀을 보여오고 있는 종목이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 통신업 3위 업체 LG U+인데요. LG U+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평가에 좀 할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가입자 내 그 5G 침투 비율이 75%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1분기에도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영업이익 2,554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678만 주를 전략 소각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발표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위해서 가입자가 이제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업종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볼 4가지 종목 같이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 점검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느 정도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총평과 함께 그 안에서도 집중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사실 뭐 이번 주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했다라고 보이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비율은 코스피가 약 한 4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28%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은 일단 높은 환율 수준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 이전에 주문을 좀 미리 하는 선주문 수요도 좀 한몫했을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그 경기도나 구간이 수년간 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를 단행했고, 이런 점이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좋은 실적이 몇 개 분기 연속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난 종목들도 좀 사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초입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의 경우 신규 투자에 상당히 지금 적합한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높지 않다면 적극적인 투자 시기를 좀 저울질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래도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넷마블과 SK케미칼의 향후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 넷마블 같은 경우를 보면 1분기 매출액은 뭐 전년 대비 6.6% 증가해서 크게 뭐 증가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1,243%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컸다는 원인으로는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인건비가 전년 대비 4.1% 감소했고 마케팅비도 어떤 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구조 개선 효과가 올해 나머지 분기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매분기 좀 실적이 출시될 예정인데 이러면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넷마블은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종목이 이제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은 1분기 예상을 깨고 영업이익 2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조기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고부가와 같이 소재인 코폴리에스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 흑자 폭은 기대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지금 4년여 동안 거의 장기간 하락한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막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주가 우상향 시도가 자주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넷마블이나 SK케미칼과 같이 실적과 함께 긍정적으로 지켜볼 종목까지 같이 점검을 주셨고요. 또 다른 업종으로 눈길을 돌려서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관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봤을 완성차 관련 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4월에 저점을 다진 이후에 약간의 반등 기조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완성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재료는 악재보다는 주가에 긍정적인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품목별 관세 협상이 영국을 시작으로 이미 시작되었는데 각 나라별로 이런 관세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동차 관세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상치 못한 단기 악재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완성차 주가 수준이 역사적 저평가 영역인과 동시에 고배당을 놀릴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경우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현재 시총과 대비해서 구하는 PER 배수가 지금 4.2배 수준이고요. 기아가 지금 3.8배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보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도 현대차가 6.3%, 기아가 7.3%로 향후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약간 뭐 수년간 보유할 목적의 투자자라면 현재를 분할 매수 시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이 뭐 주가가 바로 상승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악화된 수급 상황이 최소한 외국인이라도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을 매수 시그널로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의 기회를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사님과 함께 보고 있는 시간이죠. 일단 업황이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좀 분석하실까요? 네, 일단 뭐 사실 전체 시장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뭐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코스닥이 좀 더 이제 상승을 위한 그런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여전히 상승 추세를 방어하고 있는 위치에 있고 코스닥은 이제 추가 상승이 지수적으로 조금만 나온다면 상승의 재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신규로 상승 전환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
금융업이 있었고 신규 하락한 업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업종은 서민 의복, 화학 업종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신규 상승 전환된 종목은 업종은 없었고요. 출판, 매체, 복제, 금속, 그리고 기계 장비업은 오히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업종은 유통, 섬유, 의류, 종이 목재였는데요. 종목별로 이제 시총 50위 내권에 있는 종목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신규로 추세가 상승 전환 확인된 종목은 KB금융 그리고 KTNG가 있었고요. 삼성전자는 뭐 장기간 눌림목에 아직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50위 내에서는 신규로 상승 전환된 종목은 없었고요. 알테오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전히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신규로 이제 추세 하락한 종목은 상선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HMM, SK텔레콤이 있었고요. 향후 추세 가능 전환이 상승으로 가능한 종목은 신한지주, 삼성물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신규로 추세 하락한 종목이 솔브레인이 있었고요.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파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주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본다면 전체 시장 흐름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화장품이라든지 방산, 조선 종목이 좀 강세였다고 볼 수 있고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약세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좀 종목별로 접근을 했을 때 기술적인 분석상 가장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앞서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기술적으로도 다 양호한 종목들을 소개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 시간에 소개실 종목은 그래서 2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호텔 신라인데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8개월 정도 장기간 하락세 이후에 올해 지금 4월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인데요. 수급적으로 4월 이후에 지금 기관이 한 130억 순매수를 했고 또 외국인도 한 100억 정도 순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1분기에는 지금 면세점의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적자 한 25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단에서 흑자 전환이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사실 올해 한국 방문하는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부진했던 면세점의 회복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약간의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이 필요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종목은 롯데쇼핑인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2월에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한 이후에 지금 꾸준히 지금 주가가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수급적으로 본다면 4월 이후에 기관 투자자가 한 240억 순매수, 외국인은 20억 정도 순매수로 수급 상황도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무슨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1,482억 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개선의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커머스 쪽도 그렇지만 할인점도 경쟁 강도가 좀 약화되면서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구조조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보시면 아직은 좀 적자했지만 부진했던 롯데 하이마트가 1분기 실적을 바닥을 좀 확인했지 않나라는 평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하이마트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다면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종목 2개 확인해봤습니다. 신라호텔 그리고 롯데쇼핑 함께 멘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세 이슈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 키워보도록 하겠고요.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